띵동. 장례식 다음 날 아침 현관 앞에 큰 꽃다발과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여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이건 시작일 뿐이야. 마지막 줄에 보낸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새벽 6시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에 지혜는 잠에서 깼습니다. 결혼한 지 22해, 이제는 알람보다 생체 리듬이 더 정확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 민수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여보, 일어날 시간이야. 하지만 민수는 평소와 달리 뒤척이며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때라면 한 번만 깨워도 벌떡 일어나곤 했는데 오늘은 왠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회사 늦겠어. 지혜가 다시 한번 깨우자 민수는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고 마치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 미안.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새벽에야 겨우 잠들었어.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요즘 자주 그러네. 혹시 회사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지혜의 물음에 민수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야, 별거 아니야. 회사 일이 좀 복잡해져서 그래.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신경 쓸 일이 많아졌거든. 민수는 평소보다 서둘러 침대에서 일어나며 욕실로 향했습니다. 지혜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22년을 함께 산 부부였지만 가끔은 서로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고등학생 아들 준호와 중학생 딸 수진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이미 교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고 수진이는 아직 잠이 덜 깬 모습으로 하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부모 상담 있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아, 맞다. 몇 시였지? 오후 2시 맞나? 네, 꼭 와주세요.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 꼭 오시라고 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평소라면 딸의 학교 일에 관심을 보이며 성적은 어떤지,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지 이것저것 물어봤을 텐데 오늘은 뭔가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병원에라도 가볼까? 지혜가 다시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민수는 시계를 보며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늦었네. 먼저 갈게. 민수는 평소보다 서둘러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지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지혜는 창문으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민수의 걸음이 평소보다 느려 보였고 어깨도 축 처져 있었습니다.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은, 아니면 큰 결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엄마, 아빠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준호가 토스트를 먹으며 물었습니다. 왜? 너도 느꼈구나. 네, 며칠 전부터 자꾸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가시고 밤늦게까지 뭔가 쓰고 계시더라고요. 지혜는 준호의 말에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민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오후 1시, 지혜는 작은 카페 지혜네 쉼터에서 손님들을 맡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꿈꿔왔던 카페를 오픈한 지 벌써 5해째였습니다. 처음에는 남편과 아이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가족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아메리카노 한 잔하고 치즈케이크 한 조각 주세요. 단골 손님인 김 아주머니가 주문을 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10년째 살고 계신 분으로 지혜와는 특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아주머니, 오늘 날씨 정말 좋죠? 봄이 온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사장님, 요즘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네.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지혜는 커피를 내리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오랫동안 봐온 사이라 눈치가 빨랐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남편이 요즘 좀 바빠서요. 저도 덩달아 신경이 쓰이네요. 단골 손님의 주문을 받으며 지혜는 시계를 봤습니다. 2시까지는 아직 1시간이 있었습니다. 민수와 함께 수진이의 학부모 상담에 가기로 했는데 과연 시간에 맞춰 올 수 있을까요? 카페는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한산해졌습니다. 지혜는 테이블을 정리하며 오늘 오후 상담에서 무슨 이야기를 들을지 생각해 봤습니다. 수진이는 평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 편이었지만 요즘 들어 조금 산만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번호는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지혜네 쉼터입니다. 혹시 박민수 씨의 가족분이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심각하고 급박했습니다. 지혜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고 무슨 일이신가요? 저는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 간호사 정미경입니다. 박민수 씨가 오늘 오후 교통사고를 당해서 현재 응급실에 있습니다. 상태가 위급하니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마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교통사고라니. 어떻게 된 일인가요? 자세한 상황은 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술실로 들어가는 상황이라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정말 빨리 오셔야 합니다. 지혜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수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바로 갑니다. 병원이 어디죠? 간호사가 병원 주소와 응급실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지혜는 서둘러 카페 간판을 잠시 외출 표시로 바꾸고 문을 잠갔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열쇠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지혜는 아이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아빠가 사고가 났어. 지금 병원에 가고 있으니까 준호 오빠와 함께 집에서 기다려. 엄마, 뭐라고요? 아빠가 사고가 났다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수진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지혜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습니다. 괜찮을 거야. 아빠는 강한 사람이잖아. 걱정하지 말고 오빠와 함께 집에서 기다려. 하지만 지혜 자신도 무서웠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워낙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준호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직 학교에 있을 거였습니다. 지혜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사고가 났어. 빨리 집으로 가서 수진이와 함께 있어. 엄마는 병원에 있을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은 붐비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안내 데스크로 달려가서 민수의 이름을 대며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박민수 환자의 가족이신가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담당 의사가 나와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지혜는 온갖 상상을 했습니다. 민수가 의식이 있을까? 다치긴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까? 아니면 박민수 환자 가족분이세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침통했습니다. 네, 저는 아내입니다. 이쪽으로 와서 앉으시겠습니까? 의사의 말투에서 지혜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안타깝게도 환자분이 사고 현장에서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응급처치를 했지만 뇌사 상태입니다. 지혜는 의사의 다음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의식을 되찾을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뇌사 판정을 받은 상태라 회복 가능성은 없습니다. 민수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22해를 함께한 남편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도 조용한 편이었고 친구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는 사람들은 모두 진심으로 애도를 표했습니다. 많이 힘들지? 뭐든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지혜의 언니 지은이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지은은 지혜보다 3살 많은 언니로 어려서부터 지혜를 보살펴왔습니다. 고마워, 언니. 아직 실감이 안 나. 아침까지만 해도 함께 밥을 먹었는데. 지혜는 멍한 상태였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함께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던 남편이 이제는 저렇게 차가운 모습으로 누워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안 돌아와요? 정말 영원히 못 보는 거예요? 수진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13살의 수진에게는 아직 죽음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수진아. 지혜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들도 아빠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특히 준호는 말이 없이 아빠의 영정 앞에 앉아서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지혜의 머릿속에는 현실적인 걱정들이 끊임없이 스쳐갔습니다. 민수의 월급으로 생활비를 대고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카페 수입만으로는 2 아이를 키우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준호는 내년이면 대학생이고 수진이도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하는데 교육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지혜야, 당분간 우리가 도와줄게. 너무 걱정하지 마. 시어머니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것을. 시아버지는 이미 은퇴하셨고 시어머니도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병원비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카페도 있고 뭐든 할 수 있어요. 지혜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민수가 다녀왔어라고 인사하며 들어올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빈자리가 집 안 곳곳에서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빠 냄새가 나네. 준호가 아빠 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지혜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왜 아빠가 죽어야 했어요? 왜 우리 아빠가? 준호가 처음으로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지금까지 동생을 위해, 엄마를 위해 참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앞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떻게 살아요? 아빠 없이? 준호의 질문에 지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겠으니까요. 그날 밤 지혜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할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수가 없는 이 집에서 이 생활에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요? 장례식 다음 날 아침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혜는 아직 잠에서 완전히 깨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서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누구세요? 택배입니다. 박지혜님 계시나요? 지혜가 문을 열자 젊은 배달기사가 큰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꽃다발은 정말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백합과 노란 장미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박지혜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 이게 뭐죠? 꽃 배달이에요. 발송인은 따로 적혀 있지 않고 받는 분 확인하고 여기 서명 좀 해주세요. 지혜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장례식은 어제 끝났는데 누가 꽃을 보낸 걸까요? 혹시 늦게 소식을 들은 누군가가 보낸 것일까요? 참, 이 편지도 함께 받으라고 하네요. 배달기사가 작은 봉투를 함께 건네주었습니다. 꽃다발을 받고 문을 닫은 후
지혜는 편지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편지를 펼치는 순간 지혜는 깜짝 놀라서 편지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사랑하는 지혜에게. 여보, 이건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 매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너무 슬퍼하지만 말고 꽃다발과 함께 온 주소로 가봐. 사랑해. 추신. 내 사랑하는 지혜야. 20년 계획의 1% 완료. 영원한 남편 민수가. 지혜는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분명히 민수의 필체였습니다. 22년을 함께 살면서 수없이 봤던 그 친숙한 글씨체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민수는 분명히 죽었는데. 편지와 함께 온 주소를 보니 동네에 있는 꽃이 피는 집이라는 꽃집이었습니다. 지혜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그 꽃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꽃집에 도착하자 중년 여성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 박지혜인데요. 오늘 아침에 꽃다발을 받았는데 혹시 이 꽃다발을 누가 주문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혜가 가져온 꽃다발을 보여주자 꽃집 사장은 밝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 그 꽃다발이요. 박민수님이 주문하셨어요. 정말 다정한 분이시더라고요. 박민수요? 언제 주문하셨나요? 작년 가을쯤이었나?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워낙 정성스럽게 부탁하시더라고요. 특정 날짜에 특정 꽃을 배달해달라고 하시면서 편지도 미리 써서 맡겨두셨거든요. 지혜는 더욱 놀랐습니다. 작년 가을부터요? 그럼 미리 계획하신 거네요? 네, 정말 세심하셨어요. 매주 와서 다른 종류의 꽃을 예약하시고 편지도 한 통 한 통 직접 쓰셔서 맡겨두셨어요. 아내가 많이 슬퍼할 텐데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배달이 있다는 뜻인가요? 네, 1년치를 미리 계약하셨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다른 꽃과 편지가 배달될 거예요. 총 52주분이에요. 지혜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수가 52주, 즉 1년 동안의 꽃과 편지를 미리 준비해뒀다는 말인가요? 혹시 편지 내용도 미리 보셨나요? 아니에요. 모두 봉투에 밀봉해서 주셨어요. 다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내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게 되더라도 이 꽃들이 아내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지혜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걸까요? 그리고 편지에 적힌 20년 계획이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설마 민수가 자신이 죽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니겠죠? 집에 도착해서 준호와 수진에게 꽃다발과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아빠가 쓴 거예요? 수진이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것 같아. 글씨체도 똑같고. 그럼 아빠가 미리 준비해 둔 거네요. 우리가 슬퍼할 걸 알고. 준호도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여전히 의문이 많았습니다. 민수는 어떻게 이런 일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그날 오후, 지혜는 민수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옷장을 정리하고 책상 서랍을 열어보고 책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검은색 수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는 순간 지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온갖 메모와 계획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상한 숫자들과 암호 같은 글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억 지읒지응 1975-0423 계좌 7개, 보험 4개, 부동산 1개 만약을 위한 대비책. USB 금고 안에 보관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충분한 금액 확보 완료. 지혜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기억 지읒지응이 뭘까요? 그리고 계좌가 7개나 있다니
민수가 그렇게 많은 돈을 어디서 마련한 걸까요? 그때 준호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컴퓨터에서 이상한 파일을 발견했어요. 무슨 파일? 지혜에게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는데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라는 폴더도 있어요. 지혜는 준호와 함께 컴퓨터 앞으로 갔습니다. 정말로 지혜에게와 아이들에게라는 두 개의 폴더가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뭘로 할까? 지혜는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봤습니다. 결혼 기념일, 아이들 생일, 자신의 생일. 하지만 모두 틀렸습니다. 그때 수첩에서 봤던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423을 쳐보자. 비밀번호가 맞았습니다. 폴더가 열리자 수십 개의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계약서 4본, 보험증서, 은행 거래 내역, 편지 원고. 1에서 52주차까지 비상계획, 아이들 교육계획. 지혜는 그제서야 민수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준비를 했을까? 마치 자신이 죽을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편지 원고 1주차를 클릭해보니 오늘 받은 편지와 똑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다른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지혜야, 너무 놀랐지? 미안해. 하지만 이건 정말 필요한 일이야. 앞으로 51주 동안 매주 너에게 선물이 도착할 거야. 모든 게 너와 아이들을 위한 거야. 사랑해. 그리고 파일 맨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대비책도 준비해둬야 한다. 그들이 찾아올지도 모른다. 가족들은 안전해야 한다. 그들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 지혜는 점점 더 큰 미스터리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화요일 아침 예고된 대로 두 번째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큰 상자였습니다. 엄마, 또 택배 왔어요. 수진이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아이들은 아빠의 계획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고 다음에는 무엇이 올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아이들을 위한 고급 학용품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새 가방, 필통, 공책, 펜 세트, 그리고 준호를 위한 대학 입시 참고서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와, 이거 우리가 갖고 싶었던 거잖아. 수진이가 새 필통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아빠가 우리 취향까지 다 기억하고 계셨네. 준호도 감탄했습니다. 편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준호, 수진에게. 아빠가 없어도 공부는 열심히 해야 해. 준호는 내년 대학 입시가 있고 수진이는 고등학교 준비를 해야 하잖아.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서로 도우며 열심히 살아가렴. 아빠는 항상 너희를 지켜보고 있어. 사랑한다. 추신 지혜야, 아이들 교육비 걱정은 하지 마. 다 준비해뒀어. 통장 정리하다 보면 나올 거야. 지혜는 편지를 읽으며 울음을 참았습니다. 민수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세심하게 챙기고 있었는지 느껴졌습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수진이가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빠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실 거야. 하지만 지혜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떻게 이 모든 걸 미리 준비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편지에서 언급한 교육비는 정말 어딘가에 준비해둔 걸까? 그날 저녁 지혜는 민수의 수첩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2주차 계획 옆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없이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준호는 의대에 가고 싶어 한다고 했는데 의대 학비까지 모두 준비해뒀다. 수진이는 아직 꿈이 확실하지 않지만 뭐든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싶다. 지혜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수가 마지막까지 가족을 생각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수첩 옆쪽 여백에는 이상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사고를 당한다면
그것이 정말 사고일까? 혹시 그들이. 글씨가 여기서 끊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방해받아서 쓰다가 만 것 같았습니다. 지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민수의 죽음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는 말인가요? 3주차가 되자 카페로 전화가 왔습니다. 지혜네 쉼터 사장님이시죠? 저희는 꿈꾸는 공간 인테리어 업체인데요. 박민수님이 의뢰하신 카페 리모델링 건으로 연락드렸어요. 리모델링이요? 지혜는 당황했습니다. 카페를 리모델링할 계획은 전혀 없었는데요. 네, 작년 10월에 계약하시고 비용도 이미 전액 지불하셨어요. 계약서에 보면 부인이 상을 당한 후 한 달 뒤에 시작하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지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카페 리모델링까지 준비해뒀다니요. 잠시만요. 그럼 저희 남편이 자신이 죽을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글쎄요, 그건 저희는 모르지만 계약할 때 이상했어요. 만약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업체 직원이 가져온 계약서를 보니 정말로 민수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 3,500만 원이 이미 완전히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남편분이 정말 아내분을 사랑하셨나 봐요. 아내분 몰래 준비하신 깜짝 선물이라고 하시면서 정말 세심하게 계획하셨거든요.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어떤 분위기를 원하는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직원의 말에 지혜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정말 부러운 사랑이에요. 요즘 이런 남편 찾기 힘들어요. 리모델링이 시작되자 카페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습니다. 오래된 벽지는 따뜻한 색감의 페인트로 바뀌었고 조명도 더 아늑하고 세련되게 교체되었습니다. 테이블과 의자도 모두 새 것으로 바뀌었고 한쪽 벽면에는 지혜가 좋아하는 책들을 진열할 수 있는 서가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우와, 우리 카페 완전 예뻐졌다. 엄마, 이제 정말 멋진 카페네요. 수진이가 감탄했습니다. 아빠가 엄마 취향을 정말 잘 아셨네요. 엄마가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에요. 준호도 놀라워했습니다. 리모델링이 끝난 후 카페를 보러 온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카페가 완전히 달라졌네요. 누가 디자인해 준 거예요? 정말 예쁘다. 손님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새로 바뀐 카페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새로운 손님들도 늘어났습니다. 사장님, 카페가 정말 아늑하고 예뻐졌네요. 누가 인테리어 해준 거예요?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하늘에서 도와준 것 같아요. 지혜는 복잡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매출도 확실히 늘어났습니다. 리모델링 전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이제 카페 수입만으로도 가족이 생활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지혜는 다시 의문에 빠졌습니다. 민수는 어떻게 이 모든 돈을 마련할 수 있었을까? 3,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어디서 구한 걸까? 평소에 그런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더욱 이상한 것은 민수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언제 죽을지도 알고 있었던 것처럼. 4주차 화요일, 꽃다발과 함께 온 편지에는 은행 방문을 권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혜야, 이제 생활비 걱정은 하지 마. 국민은행 강남 지점에 가서 내 이름으로 된 특별 계좌를 확인해봐.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야. 지혜는 반신반의하며 은행으로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민수 이름으로 된 계좌가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박민수님 맞으시죠? 아, 특별 신탁 계좌 말씀이시네요. 사실 며칠 전부터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연락처가 없어서. 특별 신탁 계좌요? 네, 남편분이 몇 년 전부터 설정해 두신 자동이체 시스템이 있어요. 매월 200만 원씩 20년간 자동으로 이체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번 달부터 첫 이체가 시작됩니다. 지혜는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20년간이요? 그럼 총 얼마나 되는 거죠? 매월 200만 원씩 20년이면 총 4억 8천만 원이에요. 남편분이 이미 이 금액을 모두 예치해 두셨어요. 지혜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4억 8천만 원이라니. 민수가 어떻게 이런 큰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신기한 점이 있어요. 담당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 계좌 설정할 때 남편분이 이런 조건을 달아두셨어요. 만약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아내와 자녀들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되 아내가 재혼하거나 자녀들이 성년이 되어 독립하면 지급 조건을 재검토한다고. 남편이 정말 그런 말을 했나요? 네, 처음에는 불길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워낙 진지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있어요. 담당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남편분 명의가 중간에 한 번 바뀐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김정우라는 이름이었는데 나중에 박민수로 바뀌었어요. 김정우요? 지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개명하신 걸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런 경우가 잘 없어서. 혹시 남편분이 개명하신 적이 있나요? 지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개명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은행을 나오며 지혜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4억 8천만 원이라는 거액도 놀라웠지만 김정우라는 이름이 더욱 신경 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민수의 수첩을 다시 봤습니다. 맨 앞 페이지에 적혀 있던 이상한 메모, 기억지 의지응 1975-0423이 떠올랐습니다. 기억지 의지응. 혹시 김정우라는 의미일까요? 그럼 1975는 출생 연도이고 0423은 생일일까요? 하지만 민수의 생일은 6월 15일인데 지혜는 점점 더 큰 의문에 빠져들었습니다. 민수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혜는 민수의 방을 더 자세히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옷장을 다시 정리하고 책장 뒤쪽까지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 겨울옷 사이에서 작은 금속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지만 비밀번호는 역시 423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지혜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된 신분증이 들어있었는데 사진은 분명 민수였지만 이름은 김정우였습니다. 이게 뭐지?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대학교 졸업증명서, 회사 재직증명서, 심지어 병역 필증까지 모든 것이 김정우 명의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신문 스크랩이었습니다. 노랗게 바랜 신문 기사였는데 제목을 보는 순간 지혜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대형 금융사기 사건 관련자 김정우 씨 행방불명. 기사 날짜는 20년 전이었습니다. 김정우 씨는 행복투자라는 투자회사에서 고객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한 상태입니다. 피해 규모는 약 50억 원으로 추정되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은퇴 후 여유자금을 투자한 노인층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혜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민수가 김정우였다는 말일까요? 그럼 지난 22년간 가짜 이름으로 살았다는 건가요? 기사를 더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김정우 씨는 회사의 회계 담당자로 일하면서 고객들의 투자금을 허위로 운용하고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원금 보장, 고수익 상품이라고 속여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사도 함께 있었습니다. 김정우, 동료들의 배신 주장. 나는 이용당한 것 행방불명된 김정우, 사실은 피해자. 진실 규명 촉구. 상자 맨 밑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지혜야,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더 이상 곁에 없다는 뜻이겠지.
나에게는 말하지 못한 과거가 있어. 하지만 너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짜였어. 나는 사기꾼이 아니야. 동료들이 나를 이용했을 뿐이야.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 그래서 김정우를 버리고 박민수로 살기 시작한 거야. 미안하다. 지혜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22년을 함께 산 남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민수는, 아니 정우는 정말 사기꾼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일까요? 상자에는 또 다른 서류들도 있었습니다. 사설탐정 사무소와의 계약서, 변호사 상담 기록, 그리고 진실 규명을 위한 증거 수집 계획서. 민수는 20년 동안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달래기도 전에 8주차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꽃다발과 함께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 선생 클래식 피아노 학원.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혜야, 너의 어린 시절 꿈을 기억하고 있어.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했지만 집안 형편상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꿈 말이야.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1년 동안 마음껏 배워봐. 이미 모든 비용을 지불해뒀어. 지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피아노는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것이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가끔 피아노를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민수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정말로 1년치 수강료가 이미 지불되어 있었습니다. 남편분이 몇 달 전에 오셨어요. 아내분이 어릴 때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했는데 못 배웠다고 지금이라도 배우게 해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셨나요? 네, 정말 다정하셨어요.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왜 갑자기 눈물이 나시는 거예요? 지혜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자신의 작은 꿈까지 기억하고 있었다니요. 첫 피아노 레슨을 받으며 지혜는 마음이 한결 평온해졌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건반을 드디어 만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민수의 마지막 선물이라는 것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소질이 정말 있으시네요. 어린 시절에 조금이라도 배우신 적이 있나요? 네, 몇 개월 정도. 정말 조금만요. 남편분이 참 사랑이 깊으신 것 같아요. 아내의 꿈을 이렇게 기억해 주시다니. 요즘 이런 남편 찾기 힘들어요. 선생님의 말에 지혜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수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지금 그의 사랑마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정말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지혜는 민수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지혜야, 너의 작은 꿈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어.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고 싶었던 걸 다 해봐. 그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그리고 이것만은 약속해줘. 내가 누구든 상관없이 나를 사랑해준 그 마음만 기억해줘. 편지를 읽으며 지혜는 민수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의 과거가 어떻든 자신을 사랑했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온전한 것이었을까요? 그날 밤 지혜는 피아노를 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건반을 누를 때마다 어린 시절의 꿈이 되살아났지만 동시에 민수에 대한 의문도 커졌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계획을 세웠을까? 마치 무엇인가를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가 말한 그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12주차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인테리어 업체가 아니라 갤러리 전문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엔의 쉼터 사장님이시죠? 저희는 아트스페이스 갤러리 전문 인테리어 업체예요. 박민수 님이 의뢰하신 2층 갤러리 조성건으로 연락드렸어요. 2층 갤러리요? 네, 카페 2층을 작은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셨어요. 아내분이 미술을 전공하셨고
꿈이 갤러리 운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혜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대학 시절 미술사를 전공했고 언젠가 작은 갤러리를 운영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지만 결혼 후에는 그런 꿈을 접어둔 채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정말 그런 말을 했나요? 네, 정말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조명을 원하는지, 어떤 분위기로 만들어야 하는지. 아내분을 정말 잘 아시는 것 같았어요. 공사가 시작되자 카페 2층이 아담하지만 세련된 갤러리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시용 조명이 설치되고 작품을 걸 수 있는 벽면도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작은 테이블과 의자도 배치되어 관람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었습니다. 와, 엄마. 여기 완전 멋있다. 진짜 멋진 갤러리 같아요. 수진이가 감탄했습니다. 엄마가 미술 전공했다는 거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자랑스러워했다고? 네,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가 미술 전문가라고 자랑하곤 했어요. 우리 와이프는 정말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다. 언젠가 갤러리를 운영하게 되면 대박 날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지혜는 민수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갤러리가 완성되자 동네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작은 동네에 이런 문화 공간이 생긴 것이 신기했나 봅니다. 사장님, 정말 멋지네요. 여기서 전시회도 열 수 있겠어요. 네, 그게 목적이에요. 지역 작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요. 곧 동네 화가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개인전을 열고 싶어 하는 작가들이 문의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전시는 동네에서 그림을 그리시는 김 할머니의 작품전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감 있는 풍경화들이 전시되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이런 공간이 있어서 우리 같은 아마추어 화가들도 전시할 기회가 생겼어요. 김 할머니가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전시회가 열리자 카페와 갤러리를 함께 즐기는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그림을 감상하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매출도 더욱 증가했습니다. 이제 지혜는 경제적 걱정 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지혜는 점점 더 큰 의문에 빠졌습니다. 민수는 어떻게 이 모든 비용을 마련했을까? 카페 리모델링에 갤러리 조성까지. 총 비용만 해도 5천만 원은 넘을 텐데. 그리고 더욱 이상한 것은 민수가 이렇게 급하게 모든 걸 준비한 이유였습니다. 마치 시간에 쫓기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예감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날 밤 지혜는 민수의 수첩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한쪽 구석에 작은 글씨로 이런 메모가 있었습니다. 지혜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고 싶다. 내가 없어도 지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붉은 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찾아온다면 지혜와 아이들은 안전해야 한다.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들이 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왜 민수는 그렇게 다급했던 걸까? 지혜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이 깨진 것은 사고가 난 지 6개월이 지나서였습니다. 갤러리에서 두 번째 전시회를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지혜네 쉼터입니다. 박지혜 씨 맞으시죠? 저는 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과 김영사입니다. 갑작스러운 경찰의 전화에 지혜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신가요? 남편분 박민수 씨의 교통사고 건으로 재조사가 필요해서 연락드렸어요. 시간 되실 때 경찰서에 한번 와주실 수 있나요? 재조사요? 6개월이나 지났는데 왜 갑자기?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직접 오셔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요. 지혜는 불안한 마음으로 경찰서에 갔습니다. 김영사는 40대 중반의 숙련된 형사로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사실 남편분 사고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발견되었어요. 김영사가 두꺼운 파일을 펼쳐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교통사고로 결론 지었는데 최근의 사고. 현장 근처 CCTV를 다시 분석해 본 결과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어요. CCTV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흐릿하지만 민수가 사고 직전에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분이 사고 약 10분 전에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셨는데 표정이 굉장히 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지혜는 화면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평소와 너무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김영사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남편분 휴대폰 기록을 재분석해 보니 사고 전 약 한 달간 익명의 번호에서 지속적으로 전화와 문자가 왔어요. 문자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랜만이다. 김정우 20년 만에 찾았다. 숨어서 행복하게 살았나? 이제 빚을 갚을 시간이다. 가족들까지 피해보기 싫으면 나와라. 지혜는 손이 떨렸습니다. 김정우. 역시 민수의 과거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남편분이 누군가에게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김영사가 더 많은 문자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협박성 메시지들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 경고다. 가족들 생각해서 현명한 선택을 해라. 내일 오후 3시 강변북로에서 만나자. 혼자 와라. 그리고 민수가 보낸 답장들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원하는 건 다 주겠다. 시간만 좀 달라. 마지막 부탁이다. 가족들만은 건드리지 마라. 알겠다. 약속대로 가족들은 건드리지 마라. 지혜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민수가 자신들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남편분이 김정우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적이 있나요? 김영사의 질문에 지혜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아직 경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혹시 남편분이 최근에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셨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셨나요? 지혜는 민수가 사고 직전 며칠간 보였던 긴장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사고 며칠 전부터 좀 이상했어요. 계속 긴장하고 있었고 자주 전화를 받으러 나가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겠네요. 경찰서를 나오며 지혜는 두려웠습니다. 민수에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찾아온 건가요? 가장 무서운 것은 혹시 그들이 아직도 자신과 아이들을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혜는 민수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경찰이 복사본을 돌려준 문자 기록을 자세히 보니 더 많은 협박성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초기 메시지는 사고 2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정우 아직 살아있었나? 20년 동안 잘 숨어 있었네. 하지만 이제 끝이다. 내가 가진 걸 모두 내놓아라. 그리고 점점 구체적이고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너의 아내와 아이들을 봤다. 카페 이름이 지혜네 쉼터였나? 참 아늑하더라. 고등학생 아들, 중학생 딸. 참 예쁘게 컸네. 50억을 가지고 도망쳤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나? 지혜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자신과 아이들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의 답장들을 보니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50억을 가져간 적이 없다. 그것은 최모 씨와 그 일당들이 한 일이다. 나는 단지 회계 업무만 담당했을 뿐이다. 증거가 있다. 하지만 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줄 테니 가족들은 건드리지 마라.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증거라고? 20년 전에 모든 증거는 사라졌다. 내가 돈을 어디에 숨겨뒀는지 알고 있다. 은행 계좌 7개, 부동산 한 채, 보험금까지. 우리가 조사 안 한 게 뭐가 있겠나.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 지혜는 이제야 민수 수첩에 적혀 있던 계좌 7개, 보험 4개, 부동산 1개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민수의 재산을 철저히 조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화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강변북로 한강공원에서 만나자. 모든 계좌 정보와 비밀번호를 가져와라. 혼자 와라. 경찰이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가족들이 위험하다. 민수의 마지막 답장 알겠다. 하지만 약속해라. 내가 모든 걸 주면 가족들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물론이지. 우리는 돈에만 관심 있다. 가족들에게는 관심 없어. 지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그 위험한 만남에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김정우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더 자세히 해봤습니다. 20년 전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기사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행복투자 대표 최모 씨 등 3명, 50억 금융사기 혐의로 구속 피해자 대부분 노인층. 평생 모은 돈 한순간에 잃어 주범 최모 씨. 김정우가 모든 것을 계획했다 주장 김정우 측 변호인 최모 씨의 거짓 증언 반박. 하지만 더 중요한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김정우 사실은 피해자였나. 동료들의 배신 의혹 김정우의 대학 동기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다 증언. 전직 동료 김정우는 회계 업무만 담당, 투자 결정권 없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사. 검찰, 김정우 무혐의 처분 검토. 새로운 증거 발견 최모 씨 일당의 조작된 장부 발견. 김정우 누명 가능성 높아 하지만 김정우 행방불명으로 진상규명 어려워. 지혜는 이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 정우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쳐야 했고 20년 동안 숨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범인들이 그를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혹시 그들이 민수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면 아직도 자신과 아이들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지혜는 민수가 다니던 회사에 가봤습니다. 혹시 동료들이 뭔가 알고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민수 형은 정말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개인적인 얘기는 별로 안 했고 업무에만 집중하는 스타일이었죠. 동료 박 대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개월 동안은 좀 이상했어요. 자주 전화 받으러 나가고 표정도 점점 어두워지고. 전화 받으러 나가셨다고요? 네, 사무실에서 받기 곤란한 전화가 자주 왔나 봐요. 또 안내라고 중얼거리면서 밖으로 나가곤 했어요. 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아, 그리고 최근에 개인 서류를 정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모르니까 정리해둬야 한다고 하면서. 지혜는 집으로 돌아와서 민수의 방을 더 자세히 수색했습니다. 혹시 놓친 게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침대 밑, 옷장 뒤, 책장 사이. 구석구석 찾아보다가 책상 서랍 맨 뒤쪽에서 작은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열쇠가 무엇을 여는 것인지 찾아보다가 민수의 책장 뒤쪽에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금고를 열자 더 많은 서류들과 USB 1개, 그리고 현금 1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들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경찰 조서였습니다. 20년 전 김정우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단순히 회계 업무만 담당했을 뿐이고 투자 결정이나 자금 운용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결정은 대표인 최모 씨가 내렸고 저는 그저 지시받은 대로 장부를 기록했을 뿐입니다. 최모 씨가 고객들에게 허위 설명을 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정말로 수익이 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최모 씨가 가짜 거래 명세서를 만들어서 저에게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증거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최모 씨가 모든 증거 서류를 가져가 버렸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초기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숨어 있을 뿐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제 무고함을 증명하겠습니다. 금고 안에는 또 다른 서류들도 있었습니다. 사설 탐정 업체와의 계약서였습니다. 의뢰 내용 행복투자 사기 사건의 진실 규명 및 증거 수집 의뢰인 김정우 가명 박민수. 계약 기간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의뢰 비용 총 3억 원. 민수는 지난 4년간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탐정의 최종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최모 씨 일당의 범죄 증거 수집 완료. 가짜 장부, 계좌 조작 증거, 피해자 돈 횡령 증거 모두 확보. 김정우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 발견. 하지만 위험 상황 발생. 최모 씨 일당이 김정우 즉 박민수의 행방을 추적 중. 가족들에게 위험이 닥칠 가능성 높음. 즉시 대비책 필요. 보고서 날짜는 민수 사망 한 달 전이었습니다. 지혜는 이제야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민수는 4년간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할 증거를 모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범인들에게 발각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던 것이었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아보니 수백 개의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최모 씨 일당의 범죄 증거들이었습니다. 이제 지혜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증거들을 경찰에 제출해서 민수의 누명을 벗겨줄 것인가, 아니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숨겨둘 것인가. 고민 끝에 지혜는 사설 탐정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민수와 일했던 이 탐정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민수 씨. 아니 김정우 씨의 아내분이시군요. 이 탐정은 50대 중반의 베테랑 탐정이었습니다. 남편분은 정말 억울한 사람이었어요. 4년 동안 의뢰하시면서 단 한 번도 복수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무고함을 증명하고 싶어 하셨죠. 그럼 정말로 증거를 찾으신 건가요? 네, 최모와 그 일당들의 범죄 증거를 거의 다 모았어요. 이걸로 김정우 씨의 무고함을 완전히 입증할 수 있어요. 이 탐정이 또 다른 USB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어요. 최모 일당이 조작한 장부, 피해자들의 돈을 빼돌린 계좌 내역, 김정우 씨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꾸민 대화 녹음까지. 그럼 왜 진작 공개하지 않으셨어요? 김정우 씨가 막으셨어요.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해서. 이 탐정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김정우 씨를 찾아낸 거죠. 20년 만에요. 그래서 남편이 위험해진 거군요. 맞아요. 김정우 씨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족들만 안전하다면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내 명예보다 가족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고. 지혜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이 탐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김정우 씨 사고 현장을 제가 직접 조사해 봤는데 뭔가 의도된 사고 같지 않아요. 무슨 뜻이세요? 만약 그들이 김정우 씨를 죽이려고 했다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위험하고 불확실하잖아요. 오히려. 이 탐정이 잠깐 멈췄습니다. 오히려 뭐예요? 혹시 김정우 씨가 일부러. 아니에요. 제 추측일 뿐이에요. 하지만 지혜는 이 탐정의 말에서 중요한 힌트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꼭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이 탐정이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김정우 씨가 마지막에 제게 맡긴 거예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부인에게 전해달라고. 봉투 안에는 또 다른 편지와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열쇠는 뭐죠? 서울역 물품 보관함 열쇠예요. 거기에 김정우 씨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것들이 있어요.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지혜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모든 계획이 성공한 것 같다. 사실 나는 죽지 않았다. 박민수는 죽었지만 김정우는 살아있다. 미안하다. 지혜는 편지를 읽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지혜야, 놀랐지?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어. 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나는 그들과 마지막 거래를 했다.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대신 너희들을 건드리지 않기로 했어. 그들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나의 침묵이었거든. 교통사고는 내가 연출한 거야. 이 탐정의 도움을 받아서 가짜 죽음을 만들었어. 정말 미안해. 지혜는 충격으로 편지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궁금하겠지.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나를 이용해서 더 큰 사기를 계획하고 있었어. 내 이름으로 새로운 투자 회사를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던 거야. 내가 거부하자 너와 아이들을 위협했어. 협조하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죽은 것으로 만드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했어.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가 준비한 모든 선물들은 너희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자 내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당부야. 그리고 진짜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야. 하지만 사랑은 잊을 수 없지. 나도 너희들이 그리워서 미칠 것 같아. 매일 밤 너희들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아.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읽었습니다. 지혜야,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거짓말을 한 나를. 하지만 이게 너희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만약 정말로 나를 만나고 싶다면 우리가 처음 만났던 카페로 와. 매년 우리 결혼 기념일 오후 3시에 나는 그곳에 있을 거야. 하지만 강요하지 않아. 내가 새로운 삶을 선택한다면 그것도 존중할게. 편지 마지막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추신. 서울역 물품 보관함에는 내 진짜 이름으로 된 모든 서류와 증거들이 있어. 언젠가 내 무고함이 증명되기를 바라며. 그리고 USB에는 너와 아이들을 위한 마지막 영상 메시지가 있어. 지혜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수가 살아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혼자 결정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지혜는 이 탐정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저도 계획의 일부만 알고 있었어요. 김정우 씨가 마지막에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런 뜻인 줄은. 그날 밤 지혜는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살아있다는 충격, 1년 동안 속았다는 분노,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결혼 기념일까지는 아직 2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민수를 만나러 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까요? 2달이 지났습니다. 결혼 기념일 당일, 지혜는 고민 끝에 그 카페로 향했습니다. 23년 전 지혜와 민수가 처음 만났던 추억이라는 작은 카페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후 3시 그들이 처음 만났던 시간이었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마음으로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구석자리에 모자를 깊이 눌러 쓴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지혜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민수야.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확실히 민수였습니다. 하지만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깎여 있었고 수염을 기르고 있었으며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지혜야. 와줘서 고마워.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1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지혜는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그리움, 분노, 안도감, 원망.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지혜야. 정말 미안해.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1년 동안,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아이들이 얼마나 아빠를 그리워했는지 알아? 알아. 다 알아. 나도 너희들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어. 그럼 왜 연락하지 않았어? 왜 이제서야? 안전하지 않았어. 그들이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 지혜는 민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1년 만에 보는 남편은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안전한 거야? 어느 정도는. 그들이 내가 죽은 것으로 믿고 있으니까. 하지만 완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지혜야,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용서. 22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해. 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가족이라면 함께 의논해야 하는 거 아니야? 혼자 죽은 척하고 혼자 모든 걸 결정하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 그들이 너와 아이들을 위협했을 때 나는 그래도 말했어야지. 우리도 함께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었잖아. 너무 위험했어. 혹시 실수라도 하면 정말로 너희들이 다칠 수 있었어. 지혜는 울분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숨어서 살 거야? 나는 계속 숨어 살아야 해. 적어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재판? 경찰이 최모 일당을 수사하고 있어. 내가 모은 증거들로 곧 체포될 거야. 그럼 내 무고함도 증명되고. 그럼 그때까지 얼마나 걸려? 길어야 2년. 아니 길면 더 걸릴 수도 있어. 지혜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은 어떻게 해? 아빠가 살아있다는 것도 모르고. 아직은 말하지 마. 위험할 수 있어.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런 거짓말을 해야 하는데?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혜야, 나를 기다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무슨 말이야? 새로운 삶을 시작해. 나는 너를 자유롭게 해줄게. 지혜는 화가 났습니다. 지금 헤어지자는 말이야? 22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게 너를 위한. 내가 뭘 원하는지는 내가 결정할 거야. 지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줘. 생각해 볼게. 지혜야. 그리고 다시는 혼자 결정하지 마. 우리는 가족이야. 지혜는 대답하지 않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민수를 다시 만났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혜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빠가 살아있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비밀로 해야 할까요? 엄마, 요즘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지혜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홀로 견뎌온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민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는데, 이제 다시 기다려야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며칠 후 지혜는 언니 지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제부가 살아있다고? 응. 믿기지 않지만.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기다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건지. 지은이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제부가 좋은 사람이지만 불확실한 기다림이 괴롭다면 새로운 길을 선택해도 돼. 하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해? 아빠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얼마나 기뻐하겠어. 그것도 문제지만 정말 위험할 수도 있잖아. 제부 말이 맞다면. 지혜는 일주일 내내 고민했습니다. 카페에서 손님들을 맞으며 피아노를 치며 갤러리 전시를 준비하며 민수가 만들어준 이 모든 것들이 지혜에게는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민수의 선물들은 단순히 돈이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지혜가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카페는 이제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문화 공간이 되었습니다. 갤러리에서는 매달 새로운 전시가 열렸고 지역 작가들의 작품 발표회 장이 되었습니다. 지혜 자신도 피아노 연주회를 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어느 날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더 자신감 있어 보이고 당당해졌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준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혜는 이 1년 동안 많이 성장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혜는 다시 그 카페로 갔습니다. 결정했어?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나는 기다릴게.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아이들에게는 말할 거야. 위험하더라도 알 권리가 있어.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마. 멀리서라도 가끔은 소식을 전해줘. 알겠어.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확실한 기한을 정해줘.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어. 민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모든 게 정리되면 길어야 3년 안에는 모든 게 해결될 거야. 3년. 길지만 기다릴 수 있어. 그럼 3년만 기다릴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23년을 함께 한 부부의 손이었습니다. 지혜야,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다시는 혼자 결정하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상의해. 약속할게. 그리고 나도 많이 변했어. 이제는 당신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나를 떠날 수도 있다는 뜻이야? 아니야. 오히려 그 반대야. 서로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독립된 개체로서 선택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어. 민수는 지혜를 다시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당신도 많이 성숙해졌구나. 3년. 그 시간 동안 나는 더 성장할 거야. 그리고 당신이 돌아왔을 때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그날 저녁, 지혜는 준호와 수진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어. 아이들은 진지한 엄마의 표정을 보며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사실, 아빠가 살아있어. 뭐라고요? 수진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준호도 당황했습니다. 지혜는 천천히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민수의 진짜 이름, 과거의 일,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가장했다는 것까지. 그럼 아빠를 만날 수 있어요? 수진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위험해서. 하지만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정말 살아있다고요? 준호도 흥분했습니다. 그래, 살아있어. 하지만 당분간은 비밀로 해야 해.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아이들은 기뻐하면서도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그럼 아빠가 보낸 선물들이. 맞아. 모든 게 아빠가 미리 준비해 둔 거야.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줬구나. 준호도 눈물을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돌아와요? 3년. 길어야 3년 안에는 모든 게 정리되면 돌아올 거야. 3년이면 내가 대학 졸업할 때쯤이네요. 준호가 계산해 봤습니다. 꼭 돌아올 거죠? 그래, 약속했어.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랜만에 아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슬픔이 아닌 희망에 찬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편지를 쓸 수 있어요? 글쎄, 위험할 수 있는데. 그럼 엄마가 대신 전해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아빠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꼭 돌아와 달라고. 지혜는 아이들의 마음을 민수에게 전해주기로 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최모 일당은 결국 체포되었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수, 김정우의 무고함도 완전히 입증되었습니다. 20년 만에 억울한 누명이 벗겨진 것이었습니다. 지혜는 카페와 갤러리를 운영하며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피아노 연주 실력도 늘어서 작은 음악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과 독립심을 갖춘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준호는 의대에 진학했고 수진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아빠의 희생을 이해하고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지혜야. 익숙한 목소리에 지혜는 뒤돌아봤습니다. 카페 2층 갤러리에서 새로운 전시를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는 듯이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재판 끝났어? 응, 모든 게 끝났어. 이제 정말로 자유야. 지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야? 그래, 이제 김정우도 박민수도 아닌 진짜 내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어. 그때 수진이가 뛰어왔습니다. 아빠. 민수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3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우리 수진이 정말 많이 컸네. 이제 완전히 숙녀가 다 됐구나. 아빠, 보고 싶었어요. 곧 대학에서 준호도 달려왔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지혜야,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뭘 고마워해? 3년 동안 기다려줘서.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멋진 일들을 해내서. 지혜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만들어준 기반이 있었으니까 가능했어. 그리고 나도 많이 배웠어. 너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더 아름다워졌어. 당신도 많이 변했어요. 더 진실해졌고 더 용감해진 것 같아. 앞으로는 비밀 없이 살자.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해결하자. 약속해. 그날 저녁 지엔의 쉼터에서는 가족 재회를 축하하는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많이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기뻐요. 드디어 가족이 다 모였네요. 단골 손님들이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지혜는 민수가 준비해준 선물들을 둘러봤습니다. 리모델링된 카페, 2층 갤러리, 그리고 자신의 피아노 연주.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준 소중한 선물들이었습니다. 여보, 20년 계획이 뭐였는지 이제 알겠어. 뭔데? 나를 독립적인 여자로 만들어주는 거였지? 당신 없이도 행복할 수 있게. 민수는 웃었습니다. 맞아. 하지만 그건 너를 떠나보내려고 한 게 아니야.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주려고 한 거야.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의존적인 사랑이 아니라 있어도 좋고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함께 있기를 선택하는 사랑.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살면서 자신의 능력을 발견했고 그래서 민수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보, 앞으로 또 계획 있는 거야? 있지. 이제는 함께 세울 계획들이. 민수는 지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갤러리를 더 크게 만들어서 젊은 작가들을 도와주자. 그리고 너의 피아노 실력으로 작은 음악 교실도 만들어 보자. 좋아. 이번에는 함께 계획해보자.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엄마, 아빠,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비밀도 어떤 거짓말도 없이 살겠다고.
진실한 사랑으로 함께 하겠다고. 민수의 마지막 선물은 결국 진정한 사랑의 의미였습니다.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믿어주는 사랑. 함께 있어도 행복하고 떨어져 있어도 믿을 수 있는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한 소통이 바탕이 된 사랑. 지엔의 쉼터는 그날 밤 가장 따뜻한 빛으로 빛났습니다. 정말로 가족들의 쉼터가 된 것처럼.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진정한 선물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혜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3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